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잔맛입니다. 이번 사건 엑스파일은 저번주 영상에서 밝힌 대로 2부로 구성되어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저번주 영상인 2인조 연쇄살인범 이진구와 이병주를 보지 않으신 분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한 연쇄살인범이 지속적으로 보낸 편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 8월 16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주부가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잔혹하고 끔찍한 현장에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부검 결과 목부에를 포함해 총 5군데를 찔렸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사이. 아랫집 주민은 오후 1시 55분경 쿵쿵 소리와 남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명일동 사건이 발생한 후 사흘 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비가 오던 새벽 시간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던 채 모양의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짚고 그녀가 뒤돌아보는 순간 흉기로 복부를 찔렀습니다. 이후 도망가는 채양을 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 6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2차 범행이 발생합니다. 골목에 숨어있던 범인이 갑자기 튀어나와 원 모양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골목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밤새 쏟아진 비와 함께 범인의 흔적은 모두 쓸려 나가버렸습니다. 사건 직후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가 만들어졌지만 사건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사건들의 실마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2011년 가난 말기로 투병 중인 이진구가 양심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명일동 사건은 자신과 이병주가 함께 저지른 범행이고 미아동 살인미수 사건은 이병주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했던 이병주는 1년간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렇게 8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됐다는 안도감 뒤로 사건은 묘하게 흘러갑니다. 오랫동안 교도소를 드나들며 범죄자들을 취재한 프리랜서 작가가 한 재소자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공개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고 형사들에 의해 사건은 조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늘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는 재소자. 이 재소자는 바로 이병주였습니다. 2012년 자백한 명일동 사건과 미아동 사건이 경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이병주. 과연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먼저 명일동 주부 살인 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토대로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명일동 사건에 대한 당시 증언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훔친 귀금속을 판 곳과 범행 도구를 구입한 곳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익산의 한 금은방에 훔친 귀금속을 팔았다고 했지만 실제 익산에 위치한 금은방에 찾아가 보니 친척 관계도 아니었고 거래 장부는 오래전 일이라 이미 없어진 뒤여서 귀금속 처분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병주는 훔친 군목걸이 하나를 평소 친하게 지낸 대전의 한 모텔 사장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모텔 사장과 연락해본 결과 전혀 기억이 없는 금시초문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병주는 대전 중앙시장의 한 칼 전문 상점에서 2, 3만원대의 잭나이프를 범행도구로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점에서는 잭나이프는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평소 구매 고객들을 확실하게 기억한다는 주인은 이병주와 이진구의 얼굴을 보고는 자기 매장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혹시 다른 상점을 잘못 진술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근 상점을 모두 확인해봤지만 오랜 기간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한 상인들은 중앙시장 일대에 잭나이프를 파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병주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자백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병주의 자백 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병주의 피해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이진구와 이병주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 지인이 살고 있는 명일동의 한 아파트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약 구매에 실패하자 화가 난 이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우연히 현관문이 열려있는 한 집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실제 범행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살해 과정에 대한 진술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범행 도구의 재질과 길이까지 상세히 그림으로 묘사하고 직접 그린 피해자의 상처 부위까지 부검 결과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범행이 일어났던 현관과 당시 현관 바닥에 있던 신발의 종류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흉기를 버린 곳과 입고 있던 옷을 태운 장소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병주는 어떻게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병주는 경찰이 수사 기록을 가져와서 자신이 인용해서 말할 수 있게끔 사건 정황을 알려주며 신문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병주의 자백을 돕기 위해 수사 접견을 17차례나 동석한 수감 동료 박모 씨입니다. 경찰이 신문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박 씨는 경찰이 설명해주는 느낌이 강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직접 칼을 들고 목에 대는 신용을 하면서 45도로 어딜 찔렀죠? 이쪽 어깨에 상처가 있었는데 와 같은 식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살인 경험이 있는 이병주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날 이병주가 자신에게 현장 검증 당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병주는 현장 검증 당시 자신이 모르는 것도 형사들이 이리저리 알아서 다 하고 자기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병주는 미아동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술했을까요? 미아동 사건에 대한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아동 사건에 대한 진술이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던 사건을 꾸며내 진술하는 게 명백해 보이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이병주는 급하게 말을 맞추느라 그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사가 와서는 하나 더 해야겠다고 하면서 하루에 모든 조서를 다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병주는 미아동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는 것 같다고 하자 끼워 맞추기식으로 수사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문 조사 시 사건의 정황을 알려줬다는 이병주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집념으로 8년 만에 미제 사건을 풀어낸 경찰과 사건이 추적됐다고 주장하는 연쇄살인범의 진실게임.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2015년 9월 이병주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병주의 자백 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도 충분히 허위로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백을 번복하는 이상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현행법상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직접 증거든 간접 증거든 아니면 정황 증거든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일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채취된 400여 개의 시료에서 나온 DNA도 이병주는 물론 이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자백에는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아동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경찰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함께 사건을 추적했다는 이병주의 주장은 사실인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조작을 했다면 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수사 접견을 함께 참석한 수감 동료 박 씨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박 씨에 따르면 박 씨는 출소 20일 전 이병주에게서 자신이 살해한 사람들이 보여 잠을 못 자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씨는 출소 이후 평소 형사와 친분이 있었던 브로커 최모 씨를 통해 이병주와 형사의 수사 접견을 주선합니다. 그러나 이병주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챘다는 박 씨. 단순히 범행을 자백하고 죄책감을 덜겠다는 심산이 아니라 영치금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수사 접견 당시 형사들이 보는 앞에서 박 씨가 이병주에게 직접 적어준 쪽지를 보면 수사 공적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건을 모두 시인하면 일단 3천만 원을 주고 월 20만 원씩 영치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이병주에게 적어줬다고 합니다. 대체 교도소에서 돈이 왜 필요할까요? 교도소 내에서는 사탕 하나를 사 먹으려고 해도 다 자기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든 돈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미 무기징역을 2번이나 받아서 더 이상 미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병주는 교도소 내에서 보다 편안한 생활을 위해 돈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이병주의 영치금 내역서를 보면 브로커 최 씨의 이름으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입금한 것이 드러납니다. 박 씨도 이병주가 자백한 대가로 브로커 최 씨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브로커 최 씨는 무슨 목적으로 이들 두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일까요? 브로커 최 씨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브로커 최 씨를 안다는 또 다른 출소자는 최 씨가 평소 불법 대부업을 하며 수사관들과 친하게 지내서 나쁠 게 없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최 씨가 자신이 사기 전과도 있다 보니 정보도 얻을 겸 같은 고향 출신이고 사적으로 친한 형사를 승진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 속 형사가 수감 동료 박 씨의 주선으로 브로커 최 씨와 함께 이병주를 수사 접견한 형사입니다. 다른 몇몇 브로커들은 사건을 거래하는 일이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수사 공적서를 제출하면 수사 공적금이라는 일종의 신고 포상금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 수사 공적서를 악용해 무기수는 경찰과 짜고 자기가 하지 않은 미제 사건을 자신의 범행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경찰은 사건 해결 실적으로 고가 점수를 모아 승진에 이용하고 브로커는 이를 연결해주면 수수료를 챙기는 부당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돈을 위해서, 한쪽은 승진을 위해서, 다른 한쪽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당거래가 은밀히 이뤄진다는 놀라운 사실. 실제로 이와 같은 부당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7번째로 진행된 신문에서 이문동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추가 자백했습니다. 당시 유영철은 현장 검증까지 마쳤으나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유영철은 경찰이 아들의 대학 진학을 책임져 주겠다고 해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실제 뒤늦게 검거된 진범은 연쇄살인범 정남규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유영철과 사건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묻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이병주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브로커 최 씨를 개인적으로 알지만 실제로 돈이 오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검찰은 이병주가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경찰과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병주가 범행을 자백한 것이 정말로 돈 때문이라면 검찰 조사에서 갑자기 왜 말을 바꾼 것일까요? 명일동과 미아동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편지를 쓴 이병주. 수신자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사건을 조작했으니 자신과 경찰을 처벌해달라며 탄원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경찰을 처벌해달라며 탄원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죄를 인정하면서 죄 지은 모두가 똑같이 처벌받자는 이병주. 그는 심지어 자신의 무기징역을 받은 이전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재판의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재판에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병주의 숨겨진 진짜 목적은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통해
무기징역을 받은 다른 사건들까지도 조작됐다고 말하려는 건 아닐까요? 이병주는 이미 2번이나 무기징역을 받았고 설사 또다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잃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석방될 가능성도 없으니 믿져야 본전인 생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사건 조작으로 부당하게 수감 중이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명일동과 미아동 사건의 진짜 범인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이면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한 부당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통을 터지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할 때 검거됐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거래로 내세운 범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도 우리는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언론도 이를 접하는 우리도 검거 이후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병주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결국 답은 증거를 찾아 명일동과 미아동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이병주의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미아동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병주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명일동 주부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저는 범인이라는 쪽과 범인이 아니라는 쪽, 양쪽의 주장을 모두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먼저 이병주가 명일동 사건의 범인이라는 주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일동 주부 살인 사건은 대낮에 발각 가능성이 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속 공격해서 여러 차례 칼로 찔러서 살인한 것으로 보아 묻지마 범죄처럼 전혀 관련 없는 사람한테 자신의 충동,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범죄 유형으로 분석됩니다. 비계획적이고 즉흥적이고 충동성이 굉장히 뛰어난 형태의 범죄자라는 범인상이 이진구와 이병주의 범행 양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병주의 진술 중에 목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모습과 가르르 가르르 컥컥과 같은 청각적인 신호들까지 묘사했는데 정말 의도된 자백이라면 그런 시청각적 묘사까지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억의 정확함과 진술의 일관성에 좀 의문이 드는 것도 당시 이진구와 이병주가 필로폰에 취한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이병주는 출소한 옛 수감 동료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2004년 8월 명일동 모 아파트에 마약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네. 이진구가 이 일을 A 형사에게 말했는지 알고 싶네. 자신과 이진구가 명일동 사건에 대해 경찰에 털어놨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수감 동료는 2012년 3월 A 형사에게 이 편지를 제출합니다. 이병주가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왜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번에는 이병주가 명일동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진구와 이병주 모두 DNA 증거가 일치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과 더불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강동경찰서와 인계받은 광진경찰서의 말이 엇갈리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진경찰서의 수사 결과 이진구와 이병주는 아파트 계단을 걸어 올라가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간 뒤 주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뒤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처음 수사한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 이들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에는 없어도 적어도 아파트 1층 로비에 설치된 CCTV에는 이들의 모습이 잡혔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광진경찰서 수사팀의 답변은 당시 CCTV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병주는 광진경찰서 조사에서 누워있는 주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부검 결과 시신에 난 상처의 깊이와 각도를 분석하면 범인이 서있는 주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병주가 자발적으로 자백의 의지가 있어서 자기만 알고 있는 사실을 자유롭게 진술하는 형태가 아니고 조사자가 일종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피조사자인 이병주는 그야말로 수능적으로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유도신문에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이병주가 당시의 범행을 또렷하게 기억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주가 명일동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편지를 받은 수감 동료와 A 형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의 주장을 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주가 명일동 주부 살인 사건의 범인일까요? 아닐까요?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